이 사기꾼들, 그 영수증 내놔 얼른? 내 말 안 들려? 한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중부 유럽 내륙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엔젤라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하며 회사 공장 설립 때문에 베트남에 출장 갔다가 사기를 당했고 또 몇 년 뒤 한국에 방문한 지금 한국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치려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된 것은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PCB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기판을 PCB라고 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저렴한 베트남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베트남에 가야 했고 처음 일주일 정도만 예상했던 일이 베트남 사람들 특유의 느릿느릿한 업무 처리 속도 때문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여 결국 한 달 가까이 베트남에 체류해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은 기간이 늘어져서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호텔의 세탁을 맡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여자인 저는 남자들이 모르는 몇 가지 고충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을 체류한다면 중간에 생리도 해야 하는 것부터 일주일만 계획되어 있던 출장 기간에 맞춰서 화장품을 작은 용기에 소분해와서 사용하느라 딱 일주일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럴 때 보면 그냥 로션 하나 챙겨서 오는 남자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하여튼 하는 수 없이 근처 번화가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점가가 몰려있는 번화가는 찾아볼 수 없었죠. 무작정 택시를 타고 근처 화장품 가게 아무데나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자신있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러 나오면서부터 이미 습하고 더운 날씨에 힘이 빠져 도착해서 뭘 사야 될지 빠뜨려서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계속했습니다. 체크를 마치고 이제 도착할 때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계속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남자 직원 보고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나? 그렇게 한참을 불안에 떨었고 결국 화장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기사님이 호텔에 바로 돌아가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건만 사고 바로 돌아갈 거라고 하니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를 끄는 걸 보여주면서 리셋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는데 돈을 받지는 않겠으니 자기 택시를 타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했죠. 생각해보니 호텔로 돌아가려면 또 택시를 타야 하는데 또 다른 택시를 타느니 이 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죠. 솔직히 이때까지는 기사님한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미워졌던 나쁜 일화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화장품 가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한 달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화장품부터 해서 파운데이션, 파우더, 스킨, 로션, 생리대, 여성 청결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과 여성용품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냥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준 상인은 계산을 해주면서 아주 많은 샘플 화장품을 더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샘플치고는 일반적인 화장품 병처럼 생겼지만 다 샘플로 넣어주는 줄 알았죠. 슬로바키아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사면 마찬가지로 후하게 샘플을 챙겨주기도 하니까요. 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가게가 샘플에 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다 샀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많이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챙겨주시는 아주머니의 표정을 봐도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너무 많이 넣어주시는 것 같아서 몇 개를 빼달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더 챙겨 넣어주시는 사장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회사 동료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여자 것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남자 것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렸죠. 맨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사장님은 또 다른 데서 남자 화장품을 몇 개 더 가져오셨습니다. 결국 비교적 심플했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한 보따리가 되어 한 손에 들기도 힘들어진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계산 카운터 옆에 비자카드 마크가 있는 걸 보고 비자카드가 되냐고 물었죠. 사장님은 웃으면서 카드를 받아들고 카드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서명을 요청하셨고 저는 당연히 서명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서 나왔죠. 베트남 돈 단위가 워낙 커서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 외국인이 낯선 나라에서 그런 걸 확인할 여유는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베트남 물가가 많이 저렴해서 화장품 가격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는 생각이었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오셨던 택시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호텔에 돌아와서 화장품을 정리하며 봉투 안에 있는 영수증을 구경해봤습니다. 영수증에 빼곡히 적혀있는 물품 목록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사지 않은 화장품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돈으로 1295만 동이라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몇 유로인지 계산을 해보았죠. 480유로였습니다. 한국 돈 약 70만 원. 제 월급이 1800유로인데 베트남의 화장품 가게에서 480유로가 결제된 것이죠. 샘플인 줄 알고 받아왔던 모든 화장품들을 제가 제 돈 주고 산 경우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제가 당했던 일을 말했고 같이 호텔 카운터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베트남 현지 경찰이 와서 호텔 측에서 도움을 주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제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고 영수증의 물품 목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구매를 한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유럽 사람이 겨우 1295만 동 가지고 째째하게 군다며 부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딜 가나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같은 물건을 팔아도 외국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그걸 항의하면 그거 너희한테 얼마 안 하잖아 하는 분위기는 정말 싫었던 이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경찰이라는 사람들도 하다니. 알고 보니 택시기사와 화장품 가게 사장의 합동사기 행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런 상점들 몇 개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제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손님을 물고 오면 그 상점에서는 샘플인 것처럼 서비스인 것처럼 끼워 팔아 결제를 유도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돈 단위가 너무 커 암산이 바로 안 되는 베트남 돈의 특성을 이용해 정신없게 만든 뒤 계산을 하고 바로 택시를 태워 보내버리는 그런 수법 말이죠. 어쩐지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가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고 과하게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장거리 왕복 손님을 잡아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속으로는 저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남자 화장품 작은 거 하나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이라 안 울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렇게 베트남에서의 사기 사건은 제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첫 아시아 국가 방문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나빴습니다.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저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 문화를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알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것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렸죠. 그러다가 한국에 출장을 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힘들게 PCB 기술이 더 뛰어난 한국의 다른 회사에 견학을 갈 기회를 잡아내셨거든요. 원래 동일 업종 회사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보여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제3국에 판매되는 저렴한 전자제품에만 쓰이고 있고 한국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며 시장이 다르다고 긴 시간 끝에 설득을 해서 한국의 한 회사와 기술교류차 견학을 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이번 출장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참석이라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먼저 도착해서 숙소를 잡아놓고 식당을 예약해놓고 한국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 말이죠. 이번만큼은 쉽게 당해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숙소를 잡고 식당을 예약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대표님이 특별히 생선구이집을 맛있는 데로 찾아서 꼭 예약해놓으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생선구이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고등어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와 관련이 없는 음식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6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친구가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서비스인 줄 알았던 작은 그릇에 담겨 나온 반찬들이 모두 유료였다는 말도 생각났죠.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것은 공짜인 척하지만 알고 보니 유료였던 베트남 때 경험과 친구가 말해준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이건 똑같은 사기 수법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시아 국가 아니랄까봐 이런 짓거리는 아시아 공통이구나 싶었습니다. 기가 차서 팔짱을 끼고 음식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메인 요리인 고등어와 밥도 나왔습니다. 밥이 그릇에 꾹꾹 눌려 딱딱해 보였고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준다는 건 뭐일까요? 당연히 돈을 받겠다는 신보죠. 6가지 다른 반찬은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고 밥은 양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 뜨거운 밥은 안 먹겠다며 반납했습니다. 밥그릇을 짚는데 손이 뜨거워서 식은땀이 쫙 났지만 이미 사기를 치려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한 저는 이악 물고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뜨거운 밥그릇을 식당 사장님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죠. 밥을 받아든 사장님은 뭐라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어서 무시하고 그냥 뒤돌아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와 옆에 끼어 파는 음식들을 모두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씩 제 입에 들어가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 내고 먹는 음식을 남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기뻤죠. 어쩔 수 없이 주문하지 않은 반찬이 나왔지만 다 먹으면 그만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다 먹은 반찬 그릇을 가져가시고는 다시 새 그릇에 똑같은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식으로 또 끼어 판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격하게 그 그릇을 거절했습니다. 또 일어나서 그 그릇을 들고 사장님 손에 쥐어주었죠. 사장님은 황당함에 더해 처음 보는 손님의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다른 식당 직원들과 소근소근대며 자기들끼리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네들끼리 키득키득거려봐라 나는 안 당한다 라는 생각으로 고등어까지 싹 발라먹었습니다. 솔직히 맛은 좋았습니다. 대표님이 생선구이 식당을 왜 찾아보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식당은 탈락이죠. 왜냐하면 사기치는 식당이니까요. 저는 끝까지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계산서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고등어 8,000원에 반찬 6개니까 개당 2,000원씩 해서 총 2만원쯤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죠. 8,000원짜리 식당에 왔는데 2만원을 받아 라는 생각과 참 절묘하게 2만원을 맞추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사장님은 영수증이 나와도 그걸 주지 않고 카드만 돌려주셨죠.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영수증까지 주면서 손님을 농락하지는 않네. 하지만 너네도 똑같아 하는 마음으로 영수증 왜 안 주냐고 소리를 질렀죠. 여자 사장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감고 표정을 찡그리셨죠. 그리고 카드기에 걸쳐있는 영수증을 제 손으로 찢어들고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가게를 나와서 영수증을 봤는데 8,000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서서 머릿속에서 혼란이 밀려오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가 8,000원에 나머지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나? 그렇다면 내가 실수한 건데? 제가 식당에서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뭔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뛰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저를 신기하게 보던 식당 직원들과 사장님의 표정도 이제서야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다른 식당에 가서 한국의 식당은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집에 방문해 주문을 했습니다. 9,000원인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역시나 제가 주문한 것 이외에 다양한 반찬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밥이 따로 나왔고 이번에는 반납하지 않고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9,000원이 결제되면 밥 포함이고 더 나온다면 밥은 불포함이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궁금하고 신기했던 적이 처음이었죠. 역시나 9,000원이 결제가 되었고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오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염치 없지만 다시 그 생선 가게에 가서 회사 사람들 포함 10명의 식사를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온 대표님과 직원들은 그 식당에서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고 깔끔하게 고등어구이 10인분 8만원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당했던 일과 친구가 일본에서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과는 다르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눈속임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미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 가본 사람이 된 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서 친구들이 소개해주면 예전처럼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 있죠. 과거 베트남 여행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나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요. 물론 저에게 사기친 그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아시아를 싸잡아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 편견도 깼고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잠시 인기 스타가 된 저를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당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